대전 한남대학교 기초학력지원센터 전임연구원 김은혜라고 합니다. 해득에서 문해력으로라는 주제로 오늘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한글 교육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의 흐름으로 지금 주제를 잡아보았고, 그 흐름은 목차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금 쉽고 체계적인 우리의 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40분 만에 한글을 표기할 수 있다고 하고요. 세계 문자 언어 전문학자와 학생들은 한글은 아침에 배워서 오후에 쓰는 글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이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이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지원센터에서 문해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올해 좋은 기회로 대전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느린 학습자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냥 일반 중학생, 일반 고등학생 같은데 실제로 읽기 쓰기를 시키다 보면 무언가 이해가 좀 느리고 무언가 조금 더딘 느낌이 드는데 또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쉽고 체계적인 글자라는 이 한글이 이런 느린 학습자들에게도 이렇게 쉽고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터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세종이 그 한글을 통해서 표방하고자 했던 그런 애민 정신이 잘 드러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고민으로부터 오늘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그 서문에 보면 한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세종이 한글을 만든다는 것은, 만들었을 때 그 의도가 어떤 백성들도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이 백성들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그 문자를 알지 못하여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그 뜻을 쉽게 펼치지 못하였다라는 안타까움에서 시작된 그 애민 정신이 드러납니다. 즉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에는 백성들이 문자를 읽고 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렇게 자기 삶을 건실하게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종대왕의 15세기에 있었던 세종대왕의 마음이요, 요즘에 21세기에 저희 교육계에서 중요한 화두가 포용적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는 교실 안에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느린 학습자도 있지만 다문화 문제도 있고 정말 다양한 학습자가 교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일한 교육 과정에 의해서 포용성이 없는 교육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서는 포용적 교육을 모든 학습자가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모든 백성이 제 뜻을 쉽게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뜻과 굉장히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러한 현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오늘날 교육에서 한글 교육을 할 때에도 단순히 그 기호에 맞는 해독을 해내고 그 의미를 알고 해서 넘어가서 더 나아가 그 모든 학습자가 실제로 자신의 그 생각을 공동체와 함께 의미를 구성하고 또 교환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역량으로서 어떤 문해력 교육으로 좀 확장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느린 학습자는 실제로 경계선지능 학습자를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이 통계 분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3.6%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청소년 경계선지능 학습자로 수치를 내보면 청소년 경계선지능 학습자가 한 학급당 3명 정도가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예비 교사들이 교육을 받고서 딱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 3명 정도의 느린 학습자가 있을 때 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해하는 현실을 부딪히게 됩니다. 일반 학습자들과 섞여 있을 때는 그 일반 학습자들을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
그냥 글을 못 읽는 아이 이런 식으로 소외되고 계속해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느린 학습자를 위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우리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느린 학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이들이 암기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면 꾸준히 성장하고 계속해서 발전이 가능한 학습자입니다. 이들이 특수교육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반복식 연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들 느린 학습자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단순 암기식 반복이 아니라 이들이 실제 삶에서 자신의 역량을 좀 펼칠 수 있게 하려면 그런 상황과 소통 맥락을 파악하는 그런 적극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이들이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상과 가치를 가지고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느린 학습자에게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 문해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니라 실제 교실 현장에서 읽고 쓰고 대화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들이 문해력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느린 학습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치라고 볼 수 있고, 한글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이라면, 그리고 세종이 백성이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게끔 하기 위해 문자를 한글로 만들었다면, 이것을 한글 교육 역시 결국의 지향점이 어떤 해득 교육이 아니라 이들이 실제 그 한글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해력 교육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우리나라 성인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 성인들 중에서도 생활 정보가 담긴 각종 문서에 취약한 사람, 즉 어떤 정보가 있는 문서를 실제로 제대로 좀 파악하지 못하는 비율이 38%나 된다고 합니다. 2017년 연구에 보면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한글을 해득하는 수준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렇게 실제로 읽고 있지만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성인 문해력 등급 비율이 1수준에서 4수준으로 나눠서 책정을 하는데, 이 4수준이 중학생 이상의 수준, 즉 일상에 필요한 문해력인데요. 이 4수준 수준이 83.4%입니다. 돌려서 말한다면 약 16%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일상에 필요한 문해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느린 학습자에게 오면 느린 학습자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또 한 차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 느린 학습자들에게 읽어도 읽지 못하는 현실은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보장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첫 번째로,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그냥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는 차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한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을 교육한다 했을 때에는 이렇게 사과라는 그림이 있고 이 그림에 대응하는 기호를 알려주고, 그래서 이거는 사과라고 쓰고 이렇게 순서를 쓰는 거야, 이렇게 해득 중심으로 사실은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사회적 상호작용을 반영하고 고려한다면 한글 교육이 해득 중심에서 문해력 중심으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들이 이 사과라는 걸 가르칠 때 그냥 질문을 단순하게 던졌을 때 이게 무엇일까? 사과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어떤 과일을 좋아해? 라고 했을 때 전 바나나가 좋아요 라는 작용이 계속 덧붙여진다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 그림이나 뜻에 대응하는 기호를 배우는 학습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과 의미를 나누는 활동으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요즘에 계속 관심을 갖고 느린 학습자들을 연구할 때 계속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게 교사나 어른들과의 상호작용도 있지만 그 친구들,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이 느린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한글을 교육할 때 이렇게 나는 포도를 좋아해, 나는 수박이 좋아라는 것은 정말 그냥 단순한 상호작용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최초로 내 어떤 취향, 그리고 타인의 취향과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떤 낱말학습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반영을 한다면 이것은 결국 낱말학습 자체가 한글 교육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해득 교육 중심으로 본다면 단순한 표기나 발음의 훈련, 그리고 글자를 읽고 쓰고 해독할 수 있는가라는 해득 중심의 성취에 기반했다면 이것을 조금만 더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글자를 활용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이 체험되는 학습으로, 그리고 실제 맥락에서 사용하고 그 언어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문해력 중심의 성취를 지향한다면 이 한글 교육이 조금 더 삶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 한글 교육을 해득 중심에서 문해력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어떤 핵심 기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디지털 혁명 시대의 한글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글 교육을 할 때 디지털 기술을 뭔가 이용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AI 기반 시선 추적 기술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좋은 기회로 감사하게도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에서 계속해서 문해력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선 추적 기술을 활용한 어떤 읽기 검사나 그런 수업들을 해보았습니다. 시선 추적 기술이라는 거는 글을 읽을 때, 학습자가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눈 시선을 통해서 그 기기가 시선을 추적해서 어디를 읽고 어떤 흐름으로 읽고 어디를 더 많이 고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 학습자와 거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학습자들이 실제로 읽고 있는지 아닌지 선생님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 추적 기술을 활용한다면 이 학습자들이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읽기 과정을 객관적이고 시각적으로 드러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건 학생 A의 사례인데요. 사실은 한 달만 해도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아이들이 진짜 빨리 변하는구나를 조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이 학생은 이 시선 추적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이 선의 경로인데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기 때문에 Z 모양의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보시면 막 위아래로 중구난방하죠. 이것은 이 아이가 책을 읽는 방법을 잘 모르고 집중도 잘 못하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동그라미가 커질수록 그 부분을 오래 보았다는 것인데요. 그 한 특정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실 안에서 선생님 저 책 다 읽었어요 했을 때 이 아이가 왜 이해를 못하는지를 교사는 그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선 추적 장치를 이용해서 이 친구가 책 읽는 방향이나 특정 부분만 집중하는 스타일이구나 이거를 파악해서 교육적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연습을 많이 시켰냐면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자, 그리고 의미 단위로 한번 끊어서 읽어볼까, 그래서 온전히 전체를 좀 읽어볼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그런 조치나 장치를 취해봤는데요. 놀랍게도 한 달 지나니까 지금 가장 크게 보이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의 패턴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5월에 본 텍스트가 이 시선 추적에서 좋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아이에 비해 해당 학년에 비해 한 학년, 두 학년 낮은 난이도의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봤을 때는 반복되거나 빨강색은 돌아와서 읽는 것인데 이 회기가 너무 많다는 것도 좀 문제적으로 볼 수 있어서 바로 능숙한 독자가 되었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냥 추측으로만 해왔던 것들을 이 과정을 객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면서 지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 B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읽는 방법을 잘 모르다가 점차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았을 때 느린 학습자들이 어떤 식으로 글을 읽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AI 기반의 시선 추적 기술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마지막 부분에 써놨듯이 이게 학습자에게도 굉장히 성공적인 경험을 계속 주면서 학습 동기를 올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읽기 과정에서 이런 어떤 식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교육적 조치를 취해 줘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 읽기와 쓰기를 바탕으로 문해력이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 추적 기술을 활용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음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뒤에 말이 빨라지는데요. 앞으로 계속 조금 더 오늘은 첫 출발선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 제가 좀 더 정밀하게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제 한글 교육이 더 이들의 문해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